AWC 2023 in 서울, 이제 저희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변환과 인공지능 진단, 또 기술과 의료 전문가의 협업, 또 캐나다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AI 기술의 발전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어떻게 경계가 없는 의료를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진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님이십니다. 윤재선 셀바스 AI 음성인식 부문 사업 대표님이십니다. 유대훈 제네시스랩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십니다. 그리고 앤서니 리 리디아 A 공동 설립자 겸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예, 앤서니 리 리디아 AI 공동 설립자 겸 대표님께서는 멀리 캐나다에서 와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헬스, 그 중에 이제 진단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좀 토론하기로 돼 있고, 앞 시간에 이제 디지털 헬스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그 디지털 헬스 관련된 어떤 이제 사업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이제 분들을 모시고 실제 어떤 이런 사업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극복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이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또 창업을 또 꿈꾸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하고 계신 이 디지털 헬스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청중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또 필요한 질문, 나중에 우리 청중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이석중 대표님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라온피플 대표이사 이석중입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사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2016년, 17년 경쯤에 국내에서 최초로 비전 AI를 이용해서 범용으로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산업용 쪽으로 쭉 해오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했는데요. 그때 들어갔던 분야가 이제 치과 관련 분야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과를 시작하게 됐던 이유는 치과 분야의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이 막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변화의 기회를 저희가 잘 살려본다면 충분히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과 쪽은 병원 개수가 다른 어떤 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했던 건 그동안 이제 개발했던 비전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 두부의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그 얼굴 부위에 있는 쉬운 4개의 랜드마크를 디텍션한 다음에 그 각 랜드마크의 거리와 각도를 재게 되면 교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세팔로메트리 어널리시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2000년경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후에 시작했던 거는 이제 교정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근데 보통 그 교정을 하게 되면은 구강 데이터를 스캐닝하고 그 스캐닝한 데이터에서 치아하고 잇몸을 분리한 다음에 교정 치료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그 교정 소프트웨어들은 많은 부분들을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 이제 AI 기술을 접목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교정의 그 이슈가 치아 구강 스캐닝 데이터만 보게 되면 치아의 뿌리 데이터를 못
못 보게 되는데요. 치아에 뿌리 정보가 없으면 실제로 교정 치료 교육이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팔로메트리 데이터, 그다음에 CT 데이터, 구강 스캔 데이터를 저희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치아의 축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치아와 잇몸을 분리시킨 다음에 이 해당 환자에 대한 아이디얼 아치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요. 지금 이제 CT 데이터까지 다 결합된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이제 투명 교정 장치는 대부분 그 시트지를 열 성형으로 한 다음에 치아 이동 모델에다가 뽑아내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투명 교정으로 이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발빠르게 차세대 교정 방법인 그 다이렉트 프린팅을 이용한 방법이 마련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기존 방식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프린팅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불가능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중간 치아 이동 단계 모델이 필요가 없게 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치과의 과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AI 기술을 접목해서 환자한테도 편리함을 주고 치과나 기공사들한테도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셀바스 AI의 인지선입니다. 셀바스 AI에서는 의료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으로 음성 기술, 필기 기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음성 기술을 이용해서 셀비 메디보이스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 쪽에서 메디컬 쪽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영상학과나 병리학과 쪽에 적용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봐서 국내에서도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비정형 음성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셀비 메디보이스라는 의료 녹취 솔루션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도부터 대형 의료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니면 차병원 여러 가지 국립병원을 통해서 영상학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의료진이 발생한 것들을 이전에는 속기사가 작업을 하던 것들을 자동으로 음성인식 변환을 해서 그날 환자들의 판독한 것들을 그날 EMR에 등록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바로 퇴원할 수 있는 환자들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셀비 메디보이스를 영상학과에 적용을 했고요. 요새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쪽에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콜라보처럼 회의록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그 부분을 저희 지금 내과에서 환자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솔루션도 현재 POC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클로버 노트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화자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화자 분리할 수 있는 솔루션도 함께 만들어서 그 의료진과 환자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기반을 하여 의료 녹취 솔루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제네시스랩의 CAIO 맞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랩의 유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감정인식이라는 AI 기술로 처음에 창업을 시작해서 멘탈헬스 쪽에는 우울증 예측 쪽에 대한 기술로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 AI 영상 면접 쪽 서비스로 되게 저희가 요소 기술들을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의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표정부터 내용 분석까지 다양한 AI 요소 기술을 연구하면서 저희가 멘탈헬스 분야의 정신 건강에 관련된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 작년에 닥터리슨이라고 하는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자가 평가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의 그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
어떤 웰니스적 측면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오픈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은 저도 스스로도 그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실제 단순히 우울감이 있어야지만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게 연구를 하고 보니까 우울감이 없어도 우울증일 수 있다는 다양한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적으로 저희가 좀 더 분류를 잘할 수 있게 자가평가를 좀 체크를 하고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사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솔루션을 하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앤소니 리께서는 좀 전에 이미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n more detail, I just did a presentation, so I'll try to keep it short, so we can have a conversation. I'm a computer scientist myself. I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Toronto. Started the company when I was in school, and went to Silicon Valley, raised a lot of money, took some major investors on board, and we've created what we call the health score. And it's basically a score that represents your health, just like a credit score. And now we're kind of expanding on the different use cases that you could do with a health score. And that's basically it. Thank you. 네, thank you. 네, 그럼 우선 우리 지금 네 분의 이제 그 소개를 좀 해주셨고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토론을 주제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제 이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 항상 이제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염려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정과 특히 이제 러닝 모션의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오류나 또 미스 다이그노시스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왜냐하면은 진료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확률이 낮더라도 있으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된 거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지금 그 리디아 그쪽에 AI 쪽에서는 일단 헬스 리스크를 어세스하고 또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사실은 이제 밸리데이션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어떤 뭐 경험, 대책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의료 쪽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도메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한 5년 정도 국내 치과 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좀 해오고 있고 그 각 단계마다 그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필드 임상을 통해서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이 유효함을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디시전은 의사가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그런 그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값을 저희가 제시를 해주고 저희가 제시해주는 값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또 있거나 아니면은 매뉴얼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저희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그 의사가 하는 그 일반적인 전통적인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고 네. 지금 AI 방법을 적용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둘 사이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식의 스타디 혹시 진행된 적이 있으신지요? 네, 이제 당연히 있고요. 네. 이제 뭐 아까 그 세팔로메트리 어널리시스를 할 때 얼굴에 이제 중요 계측점을 찾는데 계측점의 위치가 그 의사들이 찍는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 실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치아를 교정을 할 때도 의사들마다 약간의 의사나 기공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그렇죠. 존재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솔루션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정렬값을 제공해 주면은 그걸 통해서 의사가 이제 만족하면 그대로 쓰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간의 수정만으로 할 수 있게 해줘서 기존에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던 작업이 몇 분 이내로 줄어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실제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와의 대화나 또 수술할 때 기록을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의학의 발전에서도 중요하고 환자 개인의 향후 의료에도 중요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어떤 증거로서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 기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이 기록하는 시간을 좀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아마 그 관련돼서 이제 우리 그 셀시스죠. 셀시스에서 아마 관련된 걸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좀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셀바스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접근했던 곳은 이제 영상학과 쪽이었습니다. 영상학과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판독을 하시는데 녹음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판독한 거를 텍스트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없었고 요 근래는 있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판독을 한 다음에 녹음만 하시고 뒤에 계신 이제 비의료진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텍스트화하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비의료진이다 보니까 의료 용어나 그런 것들이 다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영어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수치나 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또 한글화돼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영어 인식 엔진을 도입을 했다가 이 숫자도 들어가고 뭐 영어는 다 들어간 분들은 또 한글화하는 작업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바틀렉에서 시간이 걸리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음성으로 처리하고 저 뒤에서 전사 작업을 해서 올리면 그 판독 결과를 또 의료진께서 검증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틀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이틀 정도 소요되던 것을 저희 셀비메디 솔루션 누르면 바로 판독하고 텍스트로 변화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음성으로 하는 것들이 한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빨리 뭐 1시간 반 할 거 30분 만에 하시니까요. 그리고 검증하시는 것도 직접 뭐 타이핑한 결과가 뭐 오타가 난 것들은 수정을 인식률이 음성인식 뭐 다른 AI 솔루션도 마찬가지겠지만 100%가 될 수는 없어서 한 98%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 되는 것들은 보정을 하시고 바로 EMR에 등록하시는 솔루션을 좀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의학과 쪽 선생님 쪽에서 하고 계시는 이 굉장히 기록을 굉장히 중요로 하시는데 그 기록을 정리인데 그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밖으로 뭐 클로버 노트에 있는 걸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하게 되면 개인 정보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계신 분들이 다 타이핑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굳이 서버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음성인식 엔진을 개발을 해서 셀비메디보스의 정신학과 쪽 관련된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영상 이제 판독 그 이제 언어를 이제 딕테이션하는 데서 한 2% 정도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데서 오류가 발생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 대학 병원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발화 패턴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교에서는 얘를 뭐 1, 2, 3으로 읽는데 B라는 대학병원에서는 3, 2, 1로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독하는 선생님들께서 이게 주변에 클래식이나 아니면 락 같은 거 음악을 베이스에 깔고 녹음을 하시는 경우인데 가끔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판독 음성이랑 뒤에 백그라운드 음악이 겹치면서 그 두 개의 소리가 다른 소리로 변환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의 2%는 거의 오류가 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오류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게 뭐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어떤 선생님들은 거의 100%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솔루션을 현재 운영한 게 한 4년 정도 되는데 의료진 선생님들께서 저희 솔루션에 최적화가 되셔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케이스가 되면서 의료진들의 한 30%에서 40% 정도까지는 인신이 거의 100%에서 손 수정 없이 바로 EMR에 등록하시는 케이스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쓰면서 의사들도 발음이나 뭐 표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고 아마 그 AI 자체도 그 특정 의사의 어떤 패턴을 반영을 해서 학습이 될 수가 있나요? 네, 그 작업을 아마 저희가 한 3년 정도 작업을 했고요. 음성인식이 아까 말씀했죠. 언슈퍼바이저 러닝이 아니라 슈퍼바이저 러닝 현재까지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병원에 직접 들어가서 의료진이 작업한 데이터를 타이핑을 하고 그 데이터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계속해서 높이고 현재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95%에서 97% 거의 수정업 사용을 하고 계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정신 건강의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진단할 때 뭐 당뇨처럼 혈당이나 이런 객관적인 어떤 수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진을 통해서 이제 그 정상하고 경과에 따라서 진단을 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오류 이제 오진이 생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 관련돼서 뭐 또 개발 과정에서 좀 우리 청중들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한 1, 2년 동안 R&D를 내부적으로 많이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AI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지원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그 평가를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건강 선생님들과 저희가 그 워크숍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세미나 회의와 미팅과 워크숍을 많이 하면서 이것이 반구조화된 어떤 면접 형태의 질문과 그 다음에 그 답변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실험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 그것이 잘 워킹되지 않았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실제 임상에서 일어나는 진료의 환경과 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는 우울증 예측하는 많은 AI 연구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음성이나 텍스트 같은 걸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퍼블릭 데이터셋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얼굴 같은 정보가 거의 없고 텍스트도 어떤 일반적인 거에서 뭔가 뽑아내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질문들 같은 거를 정신건강적인 질문 같은 거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그 선택한 것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실제 증상들을 추출해내는 정확한 질문이 아니고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거기에서 증상을 뽑아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증상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질문을 통해 증상이 나올 수 있는 자가평가 질문을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초 어떻게 보면 강학습 쪽에서도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어떤 뭐 알파고도 그런 식이죠. 먼저 둔 기보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부터 점점 발전하는 방식처럼 저희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먼저 옮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보건복지부 과제 같은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 초고대 AI 모델이 지금 나오면서 이것을 진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초고대 AI 모델은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신건강에 대한 그 진단이나 아니면 설명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잘못 나온다면 그 환자가 가지는 그 피해는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통제된 입장에서 점점 확장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통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거기에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그걸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통제된 데이터의 작은 데이터지만 그게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점점 넓히는 방향으로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그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임상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심이 되는 접근 방향 같긴 한데 기술적으로 또 상당히 또 어려움이 또 내재되어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앤소니 리께 좀 질문을 드리면 제가 홈페이지를 아침에 봤는데 보니까 그 보험에 관련돼서 결국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그 가입하는 시점에 그 사람의 나이 또 그 사람의 컨디션 이걸 보고 향후에 이분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질환이나 입원이나 모탈리티를 이제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걸 근거로 보험 설계도 하고 또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또 적절한 페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이제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빅데이터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분석을 하고 아마 근데 민간 정보니까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보험 설계사가 기존에 해오던 어떤 예측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통계 자료나 경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러닝 머신을 이용한 방법과의 어떤 밸리데이션 어떤 게 더 효율적이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연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ll try replying this from a computer scientist perspective. So over the past 7 years, we work with many types of governments and hospitals, and that has allowed us to train Lydia AI. And unlike many of my friends who went into using AI for diagnosing diabetic retinopathy or using AI to, for cancer in the lungs, as we saw today in one of the discussions, I went into general health. And when we talk about general health, I don't need to go to the FDA to get approval. I don't need to go to clinical trial 1, 2, 3. And so, but what really scares me and what has recently happened is after GPT came out, Elon Musk, Jeffrey Hinton, Yoshua Bengio, all the very important AI researchers, they signed an open letter and they said, stop. And the reason why they say stop is because when we work with something like GPT, we actually don't know how it works, really. Inside the GPT is something called a large language model. And it's very complicated to explain, but I would just say it's a numerical representation of text. In our case, in medicine, it's a numerical representation of people, of disease. So when you have that much, you have like trillions of numerical representations, you're not talking about individual data anymore. But at the same time, when you look at 10 years of health in any country, let's say in the US, inevitably you're going to have bias. And that bias can be very severe. Like, why are people, a certain segment of people being diagnosed as being worse off, a higher incidence of disease? Well, sometimes because where they live. Sometimes African Americans, for example, when you consider the different things that the model considers, but you don't know, it will create bias. And that bias is very dangerous, yeah, because you don't know how to control it, yeah. 그 바이어스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어스를 어떤 식으로 그 어저스트, 커렉션 하셨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r us, again, because we this is funny. Okay, so let me put it this way. Before GPT came out, there are many AI conversational systems, and one is very famous. It was on Twitter, and then it started. I think it was from Microsoft. So I'm sorry if there's anyone from Microsoft. You're already doing very good for OpenAI, so it's okay to talk about this failure. Okay, it was basically a conversational agent on Twitter, and then people started talking to it, and it started saying all these very racist, horrible things, right? Now, what GPT did was they created extremely clean data, and they created a separate system that is very sophisticated
that delivers responses that are very clean and very human-like. So when you talk about correcting sort of bias, you have to create separate systems to correct for these kind of flaws. In medicine, you create a separate system to address minorities, to address people who live in rural regions, and then they get a fair representation. But again, that requires domain knowledge and a lot of hard work in cleaning the training data. Yeah.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중들 중에서께서 혹시 뭐 코멘터나 뭐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패널 분을 지정하셔도 좋고 그냥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토의 잘 들었습니다. 유대훈 책임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우울증 진단 모델을 처음 만드실 때 의사가 진단하는 방식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DSM-5에 따른 우울증 진단 기준 자체를 조금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신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DSM-4나 DSM-5가 이미 엄청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8년이나 10년 이상 동안 통계학적으로 많은 임상 사례와 경험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M-5를 능가하는 것은 일단은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진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뭐 의료기기를 만들든 어떤 진단하는 어떤 AI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사람이 평가한 전문가의 평가한 거와 정확도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다 어떻게 보면 많은 통계 데이터와 진단을 통한 DSM-5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존에 가지는 전문가가 평가하는 골든 스탠다드를 현재 AI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의료 판독기도 의사 선생님들이 다 레이블링 해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의사를 넘어서는 AI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제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DSM-5를 능가한다기보다는 DSM-5를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표준 의료인이 가지는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관성 있게 그것들을 제대로 증상을 뽑아내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답변이 됐나요? 네, 혹시 또 뭐 자유롭게 뭐 좀 질문하시죠. 우리 패널들 간에도 또 뭐 서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서로 뭐 질문하시고 또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신 상담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록을 다 텍스트로화해서 남기고 계시는데 그 텍스트를 남기는 게 뭐 어떤 교수님은 풀 텍스트를 하나에서 빼곡하게 정리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면 키가 되어지는 용어나 문장들만 정리하시는 교수님도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정신 상담에서 뭔가 치료나 그런 걸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교수님? 우선 뭐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환자분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봐야 되는 이제 대학병원 같으면은 이 대화 양을 기록을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이제 적게 되고 이제 개인 의원 같은 경우는 환자 한 분은 한 30분씩, 40분씩 면담을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분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표현 방식은 그냥 풀로 문장을 쓸 거냐, 중심 단어 쓸 거냐, 이건 또 개인적인 또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뭘 개발하시려 그러면은 좀 이제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이제 GPT-4 같은 솔루션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서머리를 해줘라고 했을 때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지금 교수님께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요한 것들은 키가 되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차트화해서 기록이 남길 테니까 그 상담한 내용 기반으로 교수님들이 작성해 줬던 차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학습을 한다면 만약 교수님 쪽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도취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면 혹시 그 진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교수님? I think if I can respond a little bit, again, thinking from a computer science perspective, there is a lot of new startups that are working in the space of transcribing the medical notes into suggested diagnosis from ICD-9 or 10 or whatnot. But I actually have pretty strong views about using other types of data to predict a depression or schizophrenia. When you look at government data for 10 years, there's a predictable pattern for self-harm, abuse, for drug abuse, alcohol use, and they all come out. And our models are not able to predict mild depression. I think everybody has mild depression, but we are very good at predicting moderate to severe depression. And also when you think about activity data, you can see a very big difference between people who have depression and people who do not have depression. People who have depression, sometimes it's very painful and they have to stay in the bed and not move for 3 days, right? So activity data is another signal to the model. Finally, drug adherence. Effective psychotherapy is not only just going to CBT,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it's not going to just group treatment, it's actually taking your medication and routinely doing that. There's a predictable pattern of those who are very high functioning mental health patients, and they have these patterns emerge in data. Yeah. 아주 흥미로운 얘기하시 답변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은 사실은 여러 가지 행동에서 또 신체적인 증상으로 활동의 변화로서 많이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병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심지어 그 무슨 SNS 할 때 그 문장의 변화, 단어 사용량의 사용량의 변화, 빈도의 변화, 단어의 변화 이런 거 가지고도 예측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가 조금 됐었는데 뭐 기타 여러 가지 혹시 더 추가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우선 토의 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증상 감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에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되게 이제 진단이라는 영역이 기존의 의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통계학적으로 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알고리즘 그리고 진단 가이드라인을 만드셨고 이걸 기반으로 사이언티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임상 데이터나 아니면 영상 데이터가 필요로 한 그런 임상 수치가 있어야만 진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정신건강은 그냥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진단을 하기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점에서 진단을 하는 방식이 환자들의 그런 감별 증상에 대한 감별 포인트들을 발견하고 그런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진단 알고리즘을 만들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뭐 디시전 트리 방식으로 어떤 예상 질환에 가장 가까운지를 판별해내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신지도 우선 궁금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데이터 수집 기반으로 하는 건 저희 시작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딥러닝에서는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도메인 중에 놓친 부분의 도메인이 있으면 언신 데이터의 특정 도메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걔가 분명 오류를 낼 겁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는 대부분 임밸런스 데이터셋 임밸런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영상처럼 어떤 닫힌 환경 안에서 폐쇄적인 어떤 구조화된 면 안에서 이제는 평가하는 거와 좀 다르게 정신건강적으로는 사실 좀 더 배려수가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정신의학 그 진료 진단에 대한 통계나 이런 걸 보시면 우울증이 굉장히 많고 어느 조금 적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임밸런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RB 연구 승인을 받고 환자를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어떤 특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적어도 몇 년은 더 해도 과연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반대로 가자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상 경험이 많으신 그 교수님들과 함께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완벽할 수는 없죠.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을 통한 질문과 기준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준을 잡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면접하고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면접이라는 자체도 그 전문 면접 특정 역량에 맞춰서 그 분의 평가 기준을 따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AI 모델에 저희가 80% 90% 저희 데이터셋 안에서 저희가 그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제 도메인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완전 불확실성의 영역이거든요. 특히 정신건강은 더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는 기준으로 시작을 하되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저희는 아직 진단이라기보다는 자가평가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시작을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정말 그것이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좀 역순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또 혹시 추가로 또 질문할 게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앤토니님한테 2개 질문 있는데 so I guess my 2 questions are based on ethics. So I think like the health score that service is very helpful, but I guess my concern is that such technology can be used to actually marginalize people. So maybe like companies can actually require their employees to submit that kind of score, or maybe people will get rejected by insurance company because of their health score. So I'm curious, what is your thought on this? And my second question is, the centralization of health data, that is also very helpful, but I think it's also kind of invasive for some people. So, and all that, like the centralization of health data examples you mentioned were mostly in the Asian countries. So I'm kind of curious if there is like a difference on perspective and utilization of those kind of data in Canada, like what is happening in Canada. Yeah. Great. I will try my best to reply these questions if I don't forget what your second question is. Okay, so the first one is about the fairness of the score. So because we work with insurance companies, they are governed by the FSS here. There is something called consumer fairness. They are more careful than AI companies if they want to use this in insurance, because the insurance bureau comes down and examines them and then fines them, and then the CEO gets in very big trouble. So that's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But from a perspective of what we want to do, my mission is to insure the next billion people, because I have hypertension right now.
I have stage 1. I take my drugs. I exercise a lot. I'm a triathlete, so but I can't get insurance, and I think that is bullshit. I think that's bullshit. So I think I should get insurance because I'm willing to change and I'm healthy, and so that's what we want insurance companies to do. So we want them to stop rejecting people. We want them to stop adding fees. We don't want responses like, oh, come back 1 year later and we will see. I don't like that either. So we don't get into the business of rejecting people or adding fees or whatever. We get into the business of increasing the insurable base. If you're older, if you're sick, that's what we care about. So the second question that you had, can you remind me again? Can you remind me? Sorry. Yeah, so like it's basically on like how centralization of health data, like that can be invasive, like yes, yeah. Okay. Yeah. So absolutely. So this is a big issue from a government level. It happens in the EU. So it'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talk to their citizens about whether or not the citizen wants to participate in sharing their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 for academic research. This is called type 1 informed consent. And there's called type 2 informed consent. So these are very real government level sort of consent between the social contract of me being a citizen and the government. So it's a very serious issue actually. And so Australia is very, very famous for having large committees to deal with this. But I focus on Asia because a lot of times I think they are more open to giving citizens their own, what belongs to them originally. I don't think it's right for governments to just say, oh, I own everybody's data, okay, bye.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citizen to own his, and be responsible for his own data, yeah. Thank you. Can you like briefly talk about Canada's situation as well? Oh, Canada's worse. Okay, so Canada likes to work with big companies, big government. In Canada, we have something called the Vector Institute. It's Geoffrey Hinton. It's all the superstars in deep learning, and they work across Ontario, connecting 20 to 30 years of health data. That's over 3 million patients. And they do it without permission. So they do it directly with the government. So it's government, AI, government, control of the data. So, and then if you are interested, you can read up on Google's research in UK, and that's a bigger scandal when it comes to ethics. Yeah. 네, 맞습니다. 아까 또 한 번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제네시스랩 유대훈 책임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우울증을 자기평가를 통해서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자기평가를 하게 되면 저는 제 생각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개인의 주관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받은 이런 질문이나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거짓으로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데이터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예를 들어서 표정이나 행동,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하는 방법 등 다른 측정 도구를 혹시 사용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지금 저희가 좀 약간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좀 조정을 하면 자가평가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진단은 아직 아니고
자가 평가를 본인 셀프 체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저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도 사실 똑같거든요. 만약에 어떤 증상이나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아닌 거라고 다 막으면 사실 그게 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그래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안은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을 좀 했을 때 나를 드러내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경우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는 경우 우울증 평가 같은 간단한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 입력을 정확하게 하는 경우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정보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향은 익명화 쪽에 조금 많이 접근이 되어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사실 저희의 그 서비스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터러시를 좀 높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주변에서 우울증에 대해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감이 있어야지만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뭔가 흥미가 좀 떨어지고 내가 지금 뭐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우울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했을 때는 친구들이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근데 우울증인 상태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자학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유가 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것들을 저희가 자가평가를 통해서 아마 저희 걸 해보시면 이런 사람이 존재해?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질문 누가 이거를 그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지?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리터러시를 높이고 이런 것이 그렇구나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그런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할 거고 이후에는 음성과 영상독 기반의 평가를 저희가 로드맵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저희가 그 정보 많이 사용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채팅으로 시작하다가 추후에는 다른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자가 평가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질문의 이후 다음 질문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알고리즘이나 순서가 있을까요? 네, 기준되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an I just say one thing? And I think I'm so happy that everybody's talking about mental health. I think it's not very talked about in Asia. It's a stigma. And I'm so happy that you have this app. I think it's very helpful because the reality is if you want to have a diagnosis of schizophrenia, DB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or major depression, you have to go through a very rigorous diagnosis process. It is not just one time, respond. You go to the clinic 3 times, 4 times, then the doctor will know what kind of diagnosis. And that's after several 2-hour, 3-hour sessions. That is a formal diagnosis. But most people who have mental health issues, they're not even ready to admit that they are sick enough to go to the hospital. So tools like self-assessment for mental health are so important. And my friends have done it before. Dailyo, Better Now. If you guys can interested to look it up, and you can build businesses out of it. So I think it's great. Yeah, good for you. Thank you. 네, 이제 시간이 우리 지금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후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길을 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석중 그 대표님의 제가 글을 보니까 창업 스토리라는 어떤 글이 있었어요. 거기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상당히 저는 이제 공감이 됐었어요. 그런 얘기 좀 잠깐 해주시고 윤재선 대표님까지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의료 쪽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도 공대를 나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메인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의료 쪽은 조언을 잘 해주실 분들을 만들고 가급적이면 대학병원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하면서 한번 두세 번 소프트웨어 버전을 다 갈아엎은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조언을 받았지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너무 아이디어란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거의 풀 수 없는 문제까지 도전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 도메인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음성 엔진 개발, 인식 엔진 개발 같은 걸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로 데이터, 그다음에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나이파도 후원하고 계시지만 AI 허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에 관련된 것들이, 특히 이제 의료 쪽에 관련된 것들은 바로 오픈은 하지 않지만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개발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뭔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혹시 다들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AI 허브 안에 의료 데이터, 음성이나 영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들어가서 직접 학습을 해보시고 검증을 해보신다면 본인이 적용했던 알고리즘에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필요로 하시다면 저는 지금 음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 TTA를 통해서 아니면 나이파를 통해서 다 요청을 받아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음성 데이터 거의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AI가 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AI 허브 쪽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죠?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청주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따로도 개인적으로 또 좀 그 대화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